집회에서 연막탄도 터트리고 최루탄 이거 터트리는 게 아주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찰인 줄 알아. 촛불 행동. 여기서 주최하는 행사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걸 열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야당 지도부는 의원이 개별 행동한 거다.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 이 강득구가 이렇게 했다는 건 이재명이 사실상 뒤에서 그렇게 좀 해라 라고 한 거 아닌가. 오늘 이재명, 이재용, 김호중 정말 정치계, 경제계, 연예계 빅샷들에 대한 재판들이 다 있는데 이재명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고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는 오늘 항소심 사건, 지난 무죄를 받았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이,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김호중에 대해서도 오늘 구형 및 결심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3년 6개월 구형을 한 것 같아요. 김호중은 오전 재판이어서 구형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3년 6개월 구형이 이루어졌다. 오늘 오후에 2시 15분부터는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과연 구형을 4년을 할 것인지 5년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가 볼 때는 4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선고를 과연 언제 하느냐. 선고를 선거법 사건 11월 15일보다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6주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6주면 이 11월 15일 선고기일에 있는 그 주에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6주에 선고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후 16주가 지나고 나서의 18일부터 22일이냐 아니면 11일부터 15일이냐 이 사이 6주 아니면 8주인데 월요일 날 선고를 하게 될지 아니면 평일 날 선고를 할지 다른 날 선고를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허위 발언과 관련해서 이재명하고 아주 닮은 꼴인 그런 허위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서 형이 나온 사건들을 유죄 사건들 판례를 내놨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유죄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왕자 대선 때 왕자 쓴 거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이 구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가지고 그것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사건이 빨리 선고가 돼서 이것도 고등 대법원 633 6개월 1심은 6개월에 못했지만 2심 3심은 지금 이재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날짜를 다 잡아놨어요. 오늘 시작해가지고 이 큰 덩어리들 별로 심리를 다 한 다음에 선고기일을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아예 고등법원에서 지금 날짜를 다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시작해서 10월, 11월 그 4년 동안 재판했던 사건이지만 2심에서는 2달 만에 재판을 끝내겠다. 그리고는 내년 1월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 재판기를 다 잡았어요.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한 다음에 11월 25일까지 날짜를 다 잡아놓고 재판을 한다. 그리고는 1월 이내에 선고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도 공직선거법 같은 거 너무 단순하고 위증도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항소심 가도 항소심에서도 이런 식으로 날짜를 미리 다 잡고 재판에 이걸 안 잡고 그냥 하면 언제까지 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11월 달에 판결 선고가 되면 항소심 맡은 재판부에서는 항소심에서는 미리부터 1월 내에 몇 번 재판하고 뭐 공판 준비기일을 몇 번 가지면 준비기일 가진 다음에 2월부터는 2주 만에 한 번씩 재판한다. 그리고 한 4번 열어가지고 심리하고 3, 4월 내로 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고기일을 딱 잡아버리면 결심기일까지 미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 꼼짝 말하죠. 대법원도 3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3개월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가장 지금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이게 불확실성, uncertainty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건데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 불확실성이 가장 문제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을 정치가 아니라 어차피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조속히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이재명은 지금 똥줄이 탔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서다 보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을 끌어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어 1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끌어서 대선까지 가겠다. 이게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주말에 지금 뭐 온갖 친야 단체들이 광화문과 용산까지 뭐 시위를 하면서 하고 있고, 국회에서까지 강득구라는 야당은 이거 어디 의원인지 모르겠어요. 강득구라는 의원이 행사를 주최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 이 행사 자체는 이 촛불 행동인지 뭔지 하는, 여러 번 저희가 문제를 삼았었죠. 그 대표가 안진걸과 또 김민석의 친형인 김민웅 이렇게 돼 있는 이 촛불 행동, 여기서 주최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걸 열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국회를 탄핵의 구판으로 전락시켰고 강득구 의원을 제명해달라라고 하는데, 야당 지도부는 의원이 개별 행동한 거다,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강득구가 이렇게 했다는 건 이재명이 사실상 뒤에서 그렇게 좀 해라 라고 한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말 사이에도 전국 민중행동,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 뭐 이런 데들이 다 나서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집회에서 연막탄도 터트리고, 이 연막탄 터트리는 게 이게 연막탄, 최루탄 이거 터트리는 게 아주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찰인 줄 알아.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 나가고 이 불씨를 살려가지고 탄핵으로까지 가자, 지금 이렇게 재판보다 탄핵이 빠르다 하고 있는데, 사법부에서 최대한 빨리 재판을 해서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집회니 뭐니 이거 다 지금 이재명이 배후에 있는 건데, 이재명이 막상 딱 떨어지고 나면 이 집회 오히려 싹 다 없어져요.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대선까지 기다렸다가 대선 때 선거하면 되지.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의 사주하에 지금 이런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 무장단체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었던 데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에 자리 잡고 있는 헤즈볼라, 이렇게 두 군데가 가장 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닿고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단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레바논에서 자리를 잡은 지가 벌써 20여 년 되면서 레바논의 정당화가 됐어요. 정당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식 뭐랄까 단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정당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를테면 군벌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하여간 특정 지역도 점령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레바논이라는 데가 지금 뭐 거의 무정부 상태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아주 레바논 내에서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18년 동안 2006년 이후로 엄청난 정보전을 펼쳐와가지고 헤즈볼라 내에 끊임없이 스파이를 심었다는 거죠. 내부 첩자 가지고 이 헤즈볼라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스라엘이 손금 보듯이 파악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나즈랄라라고 하는 헤즈볼라의 최고 지휘자, 거의 헤즈볼라를 오늘날 헤즈볼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헤즈볼라를 만든 나즈랄라를 18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 이 나즈랄라와 다른 헤즈볼라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장소를 100여 개의 폭탄으로, 벙커버스터 급의 엄청난 폭탄들을 쏟아부어가지고 한꺼번에 몰살시켰다. 나즈랄라가 처음에는 뭐 이란 쪽에서는 나즈랄라가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헤즈볼라 자체에서 나즈랄라가 사망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나즈랄라의 시신도 수습을 해가지고 폭발의 충격으로 사망을 한 거다, 외상 없이 온전한 상태로 수습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공습 현장에서 회수됐으면 온전한 상태다, 직접적인 상처는 없고 폭발의 충격에 따른 흉부 압박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휘부 회의가 펼쳐진 하고 있는 곳에 초대형 폭탄 100개를 2초 단위로 퍼붓는 작전을 진행해서 헤즈볼라 지도부 상당수가 사망했다. 이 헤즈볼라를 만들고 사실상 이끌어온 나즈랄라는 64세네요. 32년간 이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그런데 지금 나즈랄라가 죽으니까 나즈랄라의 사촌인 하셈 사피에딘이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즈볼라의 주요 지휘부들이 전부 사망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과연 헤즈볼라가 과거 같은 그런 위세를 과시할 수 있을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한 그런 명령을 자기가 직접 내렸다,
유엔 총회 연설하기 직전에 뉴욕에서 작전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그래서 작전이 성공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2006년부터 18년 동안 이 모사드가 엄청난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헤즈볼라에 대해서 인적인 휴민트뿐만 아니라 최첨단 해킹 도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헤즈볼라가 하는 비밀 회의의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휘부가 거의 괴멸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 현대 전쟁 또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타냐후는 이 헤즈볼라 사망을 계기로 유엔 총회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란을 향해 가지고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그들을 때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이 지금 이제 헤즈볼라와 하마스 연이어서 이스라엘에 당하니까 이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다 뒤에 이란이 물적 또 자금적 인적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공격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이란 혁명수비대 뭐 이쪽도 공격을 하고 또 테헤란에 직접 테러 뭐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그들을 때린다 라는 건데 과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겪게 될 피해 이런 것들을 비교 형량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근데 또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이익 형량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없죠. 이 시아파의 지도자 국가고 중동의 맹주다 이렇게 하는데 중동에서 더 이상 이제 맹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없죠. 조폭 논리 비슷한 겁니다. 조폭들이 뭐 꼭 이런 싸움 해서 승산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가오가 무너지면 이 뭐 조폭이 조폭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이 공포 그리고 어떤 두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권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뭐 무너져 버리면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종이 호랑이였구나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이란도 지금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데 괴멸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란을 동지로 해가지고 뭐 이란에 기대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고 그래서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확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좀 지켜보시죠. 이란이 어떻게 반격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왕 한 바에 하마스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티 반군 여기도 또 시합합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그래서 시합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예멘의 후티 반군도 역시 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멘까지 기왕 공격하는 김에 계속 가자 해가지고 예멘까지는 꽤 멉니다. 이 그 아라비아 반도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죠. 꽤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이란하고 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바로 때릴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아주 이렇게 길쭉한 지역이고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이제 레바논이 있는데 레바논의 전역에 이제 헤즈볼라가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레바논 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공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예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서 아라비아 반도의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거리가 1800km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인데 그거의 4배의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4배 거리에 있는 예멘에다 대고
미사일을 쐈다. 공습을 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붙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보시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에서 미사일을 제대로 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스라엘의 목표물에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어차피 지상군을 통해 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것은 저런 상황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어떤 식으로 전쟁이 벌어질지 그것도 관심입니다. 예멘 반군에 대해서도 장거리 폭격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모든 무장단체를 상대로 3면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무장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테러에는 능숙하지만 전면적인 전쟁 이런 형태를 갖출 만한 그런 무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헤즈볼라도 굉장히 그 중동 최대의 무장단체다라고 얘기는 말은 하지만 실제 갖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무슨 탱크나 장갑차 이런 육상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없고 기껏 해봐야 이제 장거리 미사일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되게 이제 RPG, 소총 이런 수준이지 이렇게 제대로 된 공군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공군과 해군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육상 무기들 중에서도 장갑차, 탱크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자주포 이런 건 불가능하고 포도 제대로 가지고 있기 어려워서 되게 이제 RPG 정도의 미사일이고 그다음에는 탄도미사일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가격 대 성능이 가장 훌륭하니까 탄도미사일은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에 실제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 헤즈볼라가 그렇기 때문에 예멘도 이 홍해 건너는 배들 상대로 여러 가지 해적질도 하고 그러지만 갖고 있는 것들 보면 소총들 기껏 해봐야 RPG 이런 정도지 대단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멘도 이 정확한 이스라엘의 폭격에는 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지금 헤즈볼라를 공격한 것 같아서 이 바이든이 나름 당황했다. 전면전은 피해야 된다. 계속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후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이 중동 이란이나 이런 중동 무장단체들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이걸 좀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하려면 이게 이스라엘과의 국지전 이게 아니라 이란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란 입장에서 어차피 이스라엘을 때리나 미국을 때리나 비슷한 거라면 미국을 때리자. 미국을 때려서 더 관심을 끌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지금 선거 막바지에 잘못하면 이란이나 무장단체들이 테러를 미국 내에서 저지른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또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전면전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속내는 미국에까지 어떤 이 전쟁의 불길이 번져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홍해에서 가자지구 근처로 연결되는 운하를 건설하고 있는데 운하를 건설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 등이 이익을 얻게 된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우디나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은 그쪽에서 홍해로 바로 빠지는 운하를 건설하면 상당히 물류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바이든과 해리스는 헤즈볼라 수장이 제거된 데 대해서 미국인도 많이 살해했었기 때문에 정의의 조치다. 미국인 살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헤즈볼라 사태는 계속 해봐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니까 요 정도 하고요.